안녕하세요. 비자의 최신 실적 발표 자료, 그 속을 깊이 파고들고 싶은 당신을 위해 오늘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25 회계연도 4분기 및 연간 실적 중에서요. 특히 재무 최고 책임자, CFO죠. 크리스토퍼 서의 준비된 발언에만 딱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CEO 발언이나 Q&A는 잠시 접어두고요. 오직 CFO가 제시한 그 숫자와 분석들, 이것만 가지고 비자의 현재, 재무 상태,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한번 파헤쳐보죠. 재무 데이터에 기반한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시는 당신께 딱 맞는 시간이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자, 그럼 CFO가 먼저 2025년 4분기랑 연간 실적을 요약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작부터 꽤 긍정적인 톤이었어요. CFO가 제시한 4분기 핵심 지표들을 보면 비자의 탄탄한 성장세가 느껴집니다. 우선 전년 동기랑 비교했을 때 글로벌 결제 규모가 상수 통화 기준으로 9% 증가했어요. 아, 9%요? 그 상수 통화 기준이라는 게 환율 변동 빼고 본다는 거죠. 네, 그렇죠. 환율 변동 영향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업 성과만 보겠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3분기보다는 소폭 개선된 수치입니다. 아하, 환율 효과 빼고 봐도 성장세가 이어졌군요. 다른 지표들은 어땠나요? 주경관 거래 규모, 그러니까 해외 사용액이죠. 유럽 내 거래는 제외하고요. 이게 11% 늘었습니다. 3분기랑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고요. 총 거래 처리 건수도 10% 증가해서 이것도 3분기랑 비슷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 관련 지표들이 꾸준함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거래량은 꾸준했다. 그럼 실제 매출과 이익은 어땠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수 통화 기준으로는 11% 증가한 거예요. 오, 10% 넘게 성장했네요. 네, 이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였습니다. CFO는 특히 부가가치 서비스, VAS라고 하죠. 그리고 상업 및 자금 이동 솔루션, CMS의 성과가 좋았고 또 환율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가가치 서비스랑 상업 솔루션. 아,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봐야겠네요. 그럼 이익은 어땠습니까? 주당 순이익, EPS 역시 명목과 상수통화 기준 모두 10% 증가하면서 이것도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견조한 매출 성장이 이익 증가로 잘 이어진 거죠. 매출, 이익 모두 예상보다 좋았다니 확실히 인상적이네요. 그럼 지역별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특히 미국 시장 성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내 결제 규모는 8% 증가하면서 3분기보다는 약간 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8%요?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온라인, 즉 이커머스 지출 증가율이 오프라인 대면 지출 증가율보다 더 높았다는 겁니다. 아, 역시 온라인이 강세군요. 네. 신용카드랑 직불카드 사용액 모두 각각 8%씩 늘어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소비 분야는 어땠나요? 특정 분야가 두드러졌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좋았는지. 소비 서비스 상품, 여행, 연료 등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필수재냐, 사치재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비재량제, 재량 지출 모두 3분기보다 지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았군요. 네, 소득 수준별로 봐도 3분기와 유사한 패턴인데 고소득층의 지출 증가세가 여전히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다고 하고요. 고소득층 소비주도 흐름은 여전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 언급됐던 국경 간 거래, 해외 사용 실적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커머스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네, 국경 간 거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 내 거래 빼고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커머스인데요. 국경 간 이커머스 거래액은 무려 13%나 성장했어요. 13%요? 와. 네, 이게 8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이라는 기록을 이어간 겁니다. 8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CFO도 이커머스가 현재 전체 국경 간 거래량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해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해외 직구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그만큼 보편화됐다는 뜻이겠죠. 아, 40%나요? 생각보다 비중이 정말 크네요. 그럼 여행 쪽은요? 반면에 해외여행 관련 지출은 10% 성장했는데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커머스만큼 폭발적이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은 넘어섰다고는 하고요. 여행 수요 회복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국경 간 거래의 핵심 동력은 이제 이커머스가 된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4분기 여행 지출 증가세가 이커머스보다는 좀 낮았던 이유 뭐라고 분석했나요?
CFO가 몇 가지 요인을 언급했는데요. 하나는 기업들의 상업 거래량이 늘어난 영향, 특히 가상카드 사용 노력이 좀 결실을 본 측면이 있다고 했고요. 아, 가성카드요? 그게 상업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줬군요. 네, 그리고 또 일부 지역 CMEA라고 중동, 유럽, 아프리카 쪽인데 이쪽에서는 휴일 시점이 좀 달랐던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었군요. 확실히 이커머스의 부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럼 이제 비자의 수익 구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CFO의 설명을 좀 들어보죠. 네, CFO가 수익권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수익인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이건 주로 카드 발급사에게 받는 수수료 같은 건데 3분기 결제 규모 성장률이 8%였거든요. 그거보다 높게 나왔죠? 그러네요. 결제 규모보다 수익이 더 늘었네요. 왜 그런 거죠? CFO는 카드 혜택 관련 비용 처리 방식 변경이랑 가격 정책 변경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하, 가격 정책 변경 효과가 있었군요. 다음 항목은요? 두 번째는 데이터 처리 수익입니다. 이건 거래 건당 받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무려 17%나 증가했어요. 17%요? 와, 이것도 높네요. 네, 실제 거래 처리 건수 증가율은 10%였는데 이걸 훨씬 웃도는 성장세죠. 이것도 역시 가격 정책 변경 효과가 있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수수료 단가가 높은 국경 간 거래 비중이 늘어난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격 정책 변경이 수익률 개선에 꽤 기여를 했군요.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국제거래 수익인데요. 이건 10%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건 앞서 봤던 국경 간 거래량 증가율 11%였죠. 그거보다는 약간 낮아요. 그러네요. 이건 왜 그렇죠? CFO는 주로 거래 유형의 구성, 이걸 믹스라고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 이커머스 비중 증가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쳤고 일부는 긍정적인 환율 효과로 좀 상쇄되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 거래 유형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마지막 항목은요? 마지막 기타 수익은 21%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컨설팅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 매출이 포함되는데 이 부문 성장과 역시 가격 정책 변경이 주된 요인이었다고 하고요. 기타 수익 성장률이 가장 높네요. 21%.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고객 인센티브라는 항목인데요. 이건 사실 수익에서 차감되는 비용 성격입니다. 이게 17% 증가했는데 이건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작년 4분기에 있었던 일회성 조정의 기저 효과, 그러니까 비교 대상인 작년 수치가 좀 낮았던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각 수익 항목별로 성장 배경이 꽤 구체적이네요. 특히 데이터 처리 수익이랑 기타 수익의 높은 성장률이 눈에 띕니다. 그 비자가 스스로 강조하는 3대 성장 동력 있잖아요. 소비자 결제, 상업 및 자금 이동 솔루션, CMS, 그리고 부가가치 서비스, VAS. 이 각각의 성과는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성장 엔진별 성과도 CFO가 상세히 설명했죠. 먼저 소비자 결제 부문은 앞서 쭉 살펴본 것처럼 견주한 결제 규모 증가, 국경 간 거래량 증가, 처리 건수 증가가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뭐랄까 안정적인 기본 역할을 잘 해준 거죠. 기본은 탄탄했다는 거군요. 네, 다음으로 상업 및 자금 이동 솔루션 CMS인데요. 이 매출은 상수통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은 성과였고요. 여기에도 2024년 4분기 일회성 조정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하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특히 기업 간 거래, B2B 등에 포함하는 상업 솔루션 사업 자체가 아주 잘 된 것이 컸다고 합니다. CMS의 14% 성장도 인상적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았던 건가요?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카드 사용액, 이걸 상업 결제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수통화 기준으로 10% 성장했습니다. 10%요? 네, 이건 3분기에 7%보다 높아진 수치고 비자 전체 결제 규모 성장률인 9%보다도 빠른 겁니다. 오, 전체 평균보다 더 높았군요. 그렇죠. CFO는 신규 기업 고객 확보, 그리고 특정 대형 고객 개혁이 종료되면서 생긴 기저효과 제거, 또 기존 고객사들의 실적 호조, 특히 국경 간 거래 실적이 좋았던 점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기업들의 비자 카드 사용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CMS의 또 다른 축인 비자 다이렉트는 어땠나요? 비자 다이렉트는 개인 간 P2P 송금이나 기업의 고객 지급, 예를 들어 기기코노미 종사자에게 대금 지급 같은 거요. 이런 데 쓰이는 실시간 자금 이체 솔루션인데요. 거래 건수가 34억 건으로 무려 23%나 증가했습니다. 와, 23%요?
정말 가파르네요. 네, 국내 거래와 국경 간 거래 모두에서 강세를 보였다고 하니까 이 분야의 성장 잠재력도 상당해 보입니다. 정말 대단한 성장세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죠. 부가가치 서비스, VAS는 어땠습니까? 네, 부가가치 서비스 VAS는 정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상속통화 기준으로 매출이 무려 25%나 성장해서 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5% 성장이라니,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뭐가 이렇게 성장을 이끌었죠? CFO는 카드 발급 관련 솔루션들, 예를 들면 사기 방지나 토크나 같은 네트워크 상품들, 그리고 카드 혜택 관련 서비스들이요. 이런 것들과 컨설팅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 그리고 가격 정책 변경,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예상치를 뛰어넘게 만든 주된 요인은 카드 발급 관련 솔루션들이었다고 하네요. 이걸 보면 비자가 단순한 결제망 회사를 넘어서 이제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확실히 변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확실히 그렇네요. VAS와 CMS의 이런 두 자릿수 성장이 비자의 미래 성장 스토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매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비용 관리나 주주 환원 정책 같은 다른 재무 항목들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비용 쪽을 보면요. 4분기 운영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는 좀 높았다고 하는데요. 아, 비용이 예상보다 좀 늘었군요. 네, 주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상보다 환율 변동이 비용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는 이연보상 평가 방식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인건비 증가는 나중에 영업의 손익 항목에서 상쇄되기 때문에 주당 순익, EPS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이 요인을 제외하면 실제 비용 증가는 예상 수준이었다는 거죠.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럼 영업의 손익은 어땠나요? 상쇄 효과가 있었다고요? 네, 영업의 항목에서는 2,90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예상보다 좋은 결과였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이연 보상 관련 평가 이익과 연동된 투자 수익이 발생했고 또 전반적인 투자 수익률 자체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세율이나 주주하는 쪽은 어떻습니까? 세율은 18.8%로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주주 환원 측면에서는 4분기에 약 49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11억 달러를 배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소송 관련해서 만들어둔 에스크로 계정, 일종의 예치금 계정이죠. 여기에 5억 달러를 추가로 적립했는데 CFO는 이것이 EPS 관점에서는 자사주 매입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9월 말 기준으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자사주 매입 승인 한도는 249억 달러가 남아있다고 하고요. 비용 통제 노력 속에서도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도 계속 힘쓰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럼 이제 2025 회계연도 전체를 아우르는 실적을 한번 요약해 주시죠. 2025 회계연도 전체 실적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연간 순매출은 4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 EPS는 11.47달러로 14%나 증가했습니다. 아까 강조했던 성장 동력들도 연간으로 보면 CMS 매출은 상수통화 기준 15% 성장했고 VAS 매출은 무려 23% 성장했습니다. 와, 연간으로 봐도 CMS와 VAS의 성장이 정말 두드러지는군요. 15%, 23%? 맞습니다. 그래서 CFO도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컸던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견고한 실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자평하면서 2025년 리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한 해를 보냈네요, 비자. 자, 그럼 이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2026 회계연도 전망, 즉 가이던스로 넘어가 보죠. CFO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네. 2026년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CFO가 몇 가지 중요한 기본 가정을 먼저 밝혔습니다. 첫째는 현재 수준의 거시경제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지출도 계속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둘째는 결제 규모나 거래 건수 같은 주요 사업 지표들의 성장률은 최근, 그러니까 2025년 4분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는군요. 뭐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런 거네요.
가격 정책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가격 정책의 경우 2026년에도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될 텐데 그 영향의 규모나 적용 시기는 2025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부분 하반기에 적용되지만 분기별 기여도는 비교적 고를 것이고 1분기에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고요. 또 고객 인센티브, 그러니까 카드 발급사 등에 제공하는 지원금이죠. 이건 전체 결제 규모의 약 20% 정도가 계약 경신 대상이라서 증가율 자체는 2025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2025년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때와의 비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환율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네, 환율 변동성은 4분기 수준이 연간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했는데요. 이 때문에 회계연도 첫 3개분기에는 실적에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3분기에 비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했고요. 이런 가정들을 바탕으로 나온 2026 구체적인 가이던스, 핵심만 좀 요약해 주시죠. 네, 핵심만 요약하면 우선 조정 순매출 성장률입니다. 이건 상수통화 및 인수합병 효과를 제외한 기준인데요. 낮은 두 자릿수 %, 로우 더블 디지트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낮은 두 자릿수면 대략 10% 초반대, 10에서 13% 정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2025년 성장률이 11%였으니까 비슷한 수준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렇군요. 2025년과 비슷한 수준. 네, 명목 기준으로는 환율이 약 0.5%포인트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봐서 실제 발표된 명목 순매출 성장률은 2025년의 11%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분기별로는 좀 변동이 있을 텐데요. 1분기 성장률이 가장 높고 3분기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격 정책 시점이나 인센티브 기저효과 같은 것들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전망했나요? 투자를 계속 늘릴까요? 조정 운영 비용 증가율도 매출과 마찬가지로 낮은 두 자릿수 %를 예상했습니다. 비용도 매출만큼 늘린다. 네, 매출 성장률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건데요. 이건 비자 애즈 서비스라고 부르는 비자의 다양한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2분기와 3분기에는 올림픽하고 FIFA 월드컵 관련 마케팅 비용이 집중되면서 연간 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 맞다. 내년에 월드컵이랑 올림픽이 있군요. 그럼 마케팅 비용이 꽤 들겠네요. 다른 재무 항목 전망은요? 영업 외 손익은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1억 2,500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비일반 회계 기준 넌갭 세율은 18.5%에서 19% 사이로 전망했습니다. 이건 장기 목표인 19, 20%보다는 좀 낮지만 지난 2년간 적용됐던 일회성 세금 혜택이 사라지면서 이전보다는 소폭 오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주주환원 정책은 계속 되나요? 네, 분기 배당금을 14%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남는 현금 흐름은 계속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줄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배당 인상률도 꽤 높네요. 14%?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조정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 목표 역시 낮은 두 자릿수 %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비슷한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연간 전망과 함께 분기별 흐름까지 짚어주니까 투자자들이 참고하기 좋겠네요. 혹시 당장 시작되는 1분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전망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CFO는 1분기 전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는데요. 우선 실적 발표 시점 기준으로 10월 21일까지의 실적을 살짝 보여줬는데 상수 통화 기준으로 미국 결제 규모 플러스 7%, 처리 건수 플러스 9%, 국경 간 거래, 유럽 제외 플러스 12%, 여기서 이커머스는 플러스 14%, 여행은 플러스 11%로 안정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10월 실적은 일단 견조하군요. 이걸 바탕으로 한 1분기 전체 전망은요? 1분기 조정 순배출 성장률은 연간 목표치인 낮은 두 자릿수의 상단 수준을 예상했습니다. 상단이면 한 12, 13% 정도. 연간 목표보다는 조금 더 높게 시작할 거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조정 운용 비용 성장률은 연간 목표와 같은 낮은 두 자릿수를 예상했고요. 영업의 비용은 약 1,500만 달러, 세율은 약 18%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 이익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한 건가요?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1분기 조정 EPS 성장률은 10%대 초중반, 로우틴스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매출 성장률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죠. 10%대 초중반. 네. 그리고 명목 기준으로 보면 환율 효과, 매출의 플러스 0.5%P, 비용의 마이너스 0.5%P하고 인수합병 영향, 비용의 플러스 1%P를 감안하면 명목 매출과 비용 성장률은 모두 낮은 두 자릿수 퍼센트 후반에서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네. 1분기 시작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군요. CFO가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크리스토퍼서 CFO는 마무리 발언에서 비자의 근본적인 사업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매우 견고하고 앞으로도 성장할 기회가 아주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래 결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결국 강력한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비자 CFO의 목소리를 통해서 2025년에 아주 탄탄했던 실적과 그 배경, 그리고 2026년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신감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부가가치 서비스, VAS하고 상업솔루션 CMS, 이러는 새로운 성장 엔진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참 인상 깊었네요. 맞습니다. 다만 CFO가 제시한 2026년 가이던스는 현재의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유지된다는 그 전제 위에 세워졌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죠. 만약에 이 안정적 환경이라는 가정이 흔들린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아니면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한다거나 하면요. 그렇죠. 항상 변수는 존재하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 비자가 지금 야심차게 추진 중인 VAS와 CMS 강화 전략, 그리고 이걸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과연 예상대로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올지 아니면 오히려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실적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들이올 가능성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CFO의 발언만으로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비자를 볼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확실히 미래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비자의 재무 전략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